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미국의 긴축 완화 가능성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0.25%포인트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화상 통화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지인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롯데건설 자금난 회수와 그룹 계열사들이 조단위 수혈을 감행하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분양하는 둔촌 주공의 공사비 수급 여부가 사태 해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밤 자정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합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물류 대란까지 예고되며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6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모처럼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유입됐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오늘은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컸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좀 조금씩 해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국내 콘텐츠주가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두 자릿수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통령실이 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 영화의 OTT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한중 정상회담이 G20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국내 영화의 중국 OTT 상영 조치로 이제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OTT에서의 한국 영화 상영은 2016년 중국이 한류 유입을 금지한 한한령 조치 이후에 6년 만인데요. 일단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이 한중 관계를 질적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은 인적 문화 교류 중단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한한령 해제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엔터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는 그 게임에 비해서 중국에서 판호 발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6년 동안 우리 대작 콘텐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다 중국에다가 배급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수익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 이제 중국 쪽 판매가 가능한 드라마가 많은 제작사로 콘텐츠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두 곳이 꼽힌다고 합니다. 오늘 HMM 민영화 추진 얘기도 있네요. 네, 산업은행이 이제 HMM의 조기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최근 이 HMM 지분 인수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좀 접촉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은 HMM 지분의 20.6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예.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이런 공기업들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현대그룹의 계열사였는데 2016년에 좀 경영 악화가 되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당초에 이 HMM 지분을 좀 민영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적이 점차 좋아지면서 매각의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이제 누적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늘어난 15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도 8,7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HMM 인수 후보자로 현대차그룹 그리고 포스코, LX, CJ그룹 등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 기업 평가가 HMM 신용 등급을 9년 만에 A-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거든요. 이게 선봉량도 굉장히 크게 늘었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인데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사실 해운업도 같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과연 매각가를 앞으로 좀 잘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좀 희비가 엇갈린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생산을 중단한다고요. 네, 일단은 국내 이제 백신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새로운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원액은 계속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차 접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1, 2차는 80%가 훌쩍 넘었는데 네. 4차는 지금 15%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이제 스카이코비언이라는 국내 이제 국산 백신이 지난 6월 말에 국내 이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랑 이제 선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시장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 해외 판매를 위한
그 이제 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한 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반대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주가가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일동제약이요. 네, 일동제약은 이제 일본 기업과 함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일본에서 좀 이제 승인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 이제 후생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동 개발한 이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허가를 했습니다. 일단 이 후생성 심의회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증상을 이 약이 좀 개선하는데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찬성함에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일본 허가 당국이 이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6월과 7월에는 좀 승인을 보류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권고를 했고요. 일동제약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생산과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독점 계약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어떻게 이제 승인을 하게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예. 일단 뭐 빅스텝이냐 아니면 뭐 베이비 스텝이냐를 놓고 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내 채권 전문가들 한 70% 정도가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첫 번째 경기가 내일 밤 10시에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록에는 이제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이 최종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LG화학이 고려아연과 2,500억 원 규모 지분 맞교환한다 이런 소식도 장 마감 후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최대 양극재 공장 짓는다 LG화학이 이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고려아연은 또 자회사로 미국의 광물 리사이클링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IRA법 관련해서 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금통위 또 뉴욕 증시는 FMC 의사록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난 밤부터 오늘까지의 글로벌 시장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 오민지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오 기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이런 상승세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S&P 500이 4,000포인트 다시 회복을 했죠. 네, 무려 9월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4,000포인트를 회복한 겁니다.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1%포인트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날 증시 훈풍을 이끈 주인공은 미국 소매주 또 에너지주였습니다. 소매주는 호실적으로 또 에너지주는 유가 상승이 전망되면서 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매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들 실적이 잘 나왔습니까? 네, 이날 상승 마감한 소매주 종목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베스트바이가요, 분기 실적이 전망치보다 높았고 또 내년도의 전망치도 상향 조치를 하면서 12.78%나 좀 시원하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또 의류 업체인 아베크롬비 또 아메리칸 이글도요 각각 21.42%, 18.15% 이 증시 훈풍 또 이 실적이 양호해지면서 이런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또 미국의 저가형 백화점 업체인 벌링턴 스토어즈도요 보시는 것처럼 20.5% 상승을 했고요. 스포츠용품 업체인 딕스도 1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소매 기업들 실적이 중요한 게 미국의 소비 행태를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도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뭐 전달들의 형태가 반영이 된 거겠지만 아직까지 미국 뭐 소비 심리 탄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경기 침체 조짐이 분명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국의 소비 심리가 양호하다 이런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매 기업들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고요. 12월 연말까지 쇼핑 시즌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좀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 주간이거든요. 이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연휴 중에 증시가 좀 역사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950년 이후 증시가 이 추수감사절 주간 시작은 약세로 출발해서
휴일 전후로 해서는 상승할 확률이 68%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번 주 24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처럼 증시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지 못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1달러 샵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이소다라고도 설명하는 이 달러트리가요. 예.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좀 상향을 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기존 전망치의 절반 정도 될 것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날만 7.79% 하락을 했습니다. 예, 뭐 물론 소매 기업별로 당연히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도 좀 업계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 에너지주들도 한번 볼 텐데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이슈가 하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S&P 500의 11개 업종이 사실 다 상승을 하긴 했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주가 그러네요. 그중에서도 3.18%나 상승을 하면서 또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증산서를 부인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전날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하루 최대 50만 배럴까지도 산유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예. 다음 날에 바로 압두라지즈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사실무근이다라면서 이를 부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는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국제유가 상승 기대감 때문에 이 미국 내 에너지주들도 수혜를 본 겁니다. 네, 물론 경계감이 있는 지금 장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섹터별로는 개별 이슈가 적용되면서 상승, 하락 이렇게 좀 갈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대감이 다시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하자면. 근데 연말 랠리에 대해서 좀 월가 분석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모습이 공포지수에서도 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네. VIX 공포지수가 전거래일보다 4.79% 하락하면서 21.29까지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불리는 아트캐신 UBS 이사는요. 공포지수가 20선이 될 때쯤 시장에서는 하락 전환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라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또 아직까지 증시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곧 발표될 이 11월 FOMC 회의록과요. 또 중국의 코로나19 정책 등을 좀 면밀히 살펴봐라.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빌 아일리 웰스 매니지먼트는요. 이번 주부터 연휴 때문에 이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 연휴가 끝난 뒤에는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큰 연휴인 만큼 이 추수감사절에는 트레이더들이 좀 자리를 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낙관적인 시선을 가지기에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일 FOMC 의사록 공개가 되죠. 네, 현지 시간으로 23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쯤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아직 약세장이 끝나지 않았고 또 금리 인상도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발표될 FOMC 회의록에 좀 집중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프린시펄 에셋 매니지먼트는요. 중국 경제 활동 재개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은 이 중국 정책 동향도 잘 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매주와 에너지주가 연말 시즌 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추수감사절 거래량 변수 또 11월 FOMC 회의록 중국 코로나 정책 등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많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인데 하지만 자칫 미온적인 대응으로 물가와 한미 금리 차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베이비 스텝을 예상하는 첫 번째 이유는 환율입니다. 9월 말 1,440원대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5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누그러진 달러 강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오르며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필요가 없어진 건데 지난 10월 한국은행은 빅스텝 결정 당시 빠른 환율 상승을 배경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란 관측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꺾이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얼어붙은 국내 채권 시장 상황 역시 빅스텝 결정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다만 고공행진 중인 물가가 걱정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한참 웃도는 가운데 지난 7월 정점을 찍었나 싶더니 지난달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중의 돈을 제때 조절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길어지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달 연준이 미국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 한미 금리 차가 1.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리를 더 올리고 내금리 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 환율이 이제 상당히 조금 안정화되고 있고, 만약에 연준에서 자칫 빅스텝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하게 되면 환율이 연말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다음 달 말 환율은 오르고 코스피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온전히 시중은행 예금과 대출금리로 반영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달라진 은행권 분위기 그리고 향후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김 기자, 이게 지금까지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적금 금리도 바로 좀 따라서 오르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나더라도 이번에는 즉각 수신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걸로 또 예상이 된다라면서 금리 인상분을 이 수신금리에 반영하기까지는 적어도 두세 달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예. 또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어떻게 수신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도 대신 은행들끼리 이 금리 상승폭이나 상한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보면서 맞춰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적금 최고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으로 봤을 때 특판을 제외하고 최고 연 5.3%인데요. 이에 따라 내일 기준금리 인상에도 예금 최고금리가 연 5% 초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했던 때를 좀 돌이켜보면 당시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적게는 50bp에서 많게는 100bp까지 바로 즉각 인상하는 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 예. 한 달 사이에 분위기가 이렇게 크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상분이 바로 반영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최근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규제 산업으로 분류되는 은행업권 특성상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사실 은행들은 대체로 그 주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당국이 은행들에게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신금리의 과도한 인상 경쟁이 이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겨서 차주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성이 높은 은행권에서 예적금 금리를 이렇게 높게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시중의 자금이 모두 은행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에는 이 저축은행과 같은 이 제2금융권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적게 올리는 만큼 대출 금리도 올리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예대금리차 공시 때문인데요.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이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차이를 의미를 하는데 은행들이 얼마나 이 마진을 남겼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익성 지표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은행들이 지나치게 이자 장사를 한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자 이 3개월 전부터 은행들이 예대 금리 차를 매달 공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월 예대 금리 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 예대 금리 차가 전달에 비해서 좀 이렇게 확대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은행들 중에서 예대 금리 차가 가장 크게 나왔다든지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적극 해명에 나설 정도로 이 공시에 부담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예대 금리는 이 예금 금리는 적게 올리고 또 대출 금리는 크게 올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대 금리 차가 또 확대가 되겠죠. 예. 그렇다 보면 당국의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이 예대 금리 차를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라도 예금 금리를 적게 올리는 만큼 대출 금리도 또 적게 올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예금이라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예금을 금리를 올리지 마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은행채 발행도 좀 자제해라. 당국이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은행들 자금 마련은 괜찮은 건가요? 일단 부침이 생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비상이 걸렸다거나 굉장히 뭐 크게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입니다. 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이 다른 방법들도 이미 갖춰놨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시금고, 구금고 유치를 통한 저원가성 예금 확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 서울 시금고 하나만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이 48조 원 규모의 운용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에서 나가겠지만 시중은행들의 이 서울 시금고 그리고 구금고를 유치한 현황들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전국 단위로 금고를 유치하고 또 자금을 대거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외화채 발행이 있는데요. 물론 현재 시장 환경이 여의치 않기는 합니다만 사무라이 본드, 엔화 표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캥거루 본드, 호주 달러 표시 채권 등과 같은 외화채를 발행을 해서 좀 시중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다른 대안들이 이미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기준금리는 올랐는데 예금 대출금리는 못 올린다 이러면은 분명히 어디선가는 탈이 날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은행들의 비용 부담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은행들의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외화채 발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외화채 발행 금리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이달 초에 신한은행이 약 3,600억 원 규모로 이 호주 달러 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을 했는데 이때 가상금리가 195bp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올해 초 발행한 채권의 가상금리가 90에서 100bp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한 2배 가까이 이 리스크 비용 부담이 늘어난 셈입니다. 예. 은행채 발행이나 아니면 수신금리 인상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미 다른 자금 조달 수단들의 발행 금리도 꽤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은행들 수익성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어떤 이 추세를 반영을 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상승 추세를 보였던 은행의 순이자 마진, 즉 님이 지금 자료 화면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금과 대출금리 못 올린다고 해서 은행들이 돈줄이 마르는 건 아니겠지만 수익성에 타격을 입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입니다. 이게 대출자들한테는 이득일지 모르겠지만 은행 주주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금리도 좀 정점에 이르러 가는 것 같고 일단 예적금에 가입을 좀 해볼까 하는 이용자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뭐 좋은 유용한 전략이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 만기가 짧은 예적금 위주로 이렇게 예치 불입을 하면서 높은 금리 상품이 나올 때마다 빨리빨리 갈아타는 전략이 좀 유효했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는 예적금 기간도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런 단위로 좀 쪼개서 분산을 하고 비교적 만기가 긴 상품 비중을 높여나가는 전략을 좀 고민해봐야 될 시기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관련한 내용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요즘 고객분들께서는 향후 금리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정기예금이지만 2년, 3년짜리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기예금도 짧게 일부, 길게 또 일부 이렇게 나누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 이 수신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어쨌든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자산의 일정 부분을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만기가 짧은 예적금 상품으로 좀 통해서 만기가 끝날 때마다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타는 기존의 전략은 좀 유지를 하되 추가로 2년, 3년 장기 상품으로도 분산을 해서 금리 인하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
센서, 동작 제어, 그다음 관제, 통신 이런 게 갔을 때 그리고 우리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우리 국민성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앞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롯데건설 자금난 해소에 조단위 계열사 자금까지 빨려 들어가면서 그룹 전반으로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긴급히 CEO를 교체하고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현상황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같이 분석합니다. 정 기자, 이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 이제 건설사 부도 위기설 그때 불거졌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루머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거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는데요. 네. 지난 9월이었죠.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지급 보증을 중단을 선언하면서 급격하게 당시에 채권 시장에 얼어붙었었는데요. 당시 롯데건설의 부도설이 일명 지라시로 나왔었습니다.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연말에 그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가 6조 7천억 원 수준이고 그중 3조 1천억 원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레고랜드 디폴트 선언으로 당시 이제 채권 시장에 얼어붙었고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흑자도산이 올 것이라는 얘기였고요. 결과적으로 롯데건설 그룹 계열사들이 전방위로 자금 수혈에 나선 것은 위기설이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계열사에서 롯데건설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자금 규모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20일부터 그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수혈을 받았는데요. 예. 롯데케미칼이 5천억 원,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이 3천억 원, 그리고 롯데홈쇼핑이 1천억 원 등 9천억 원의 자금을 단기로 빌렸습니다. 거기다가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실제로는 1,782억 원이 조달이 됐는데 그 롯데케미칼과 호텔롯데 그리고 롯데홀딩스가 참여를 했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지분율 0.59%에 해당하는 11억 원 정도의 유증에 참여했습니다. 또 롯데건설이 그 두 개 은행으로부터 총 3,500억 원을 빌렸는데 롯데물산이 이 두 건의 그 대여에 대해서 4,200억 원 규모의 자금 보충 약정을 섰습니다. 대략 따져보면 부도설이 나오던 시점부터 1조 4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한 것이고요. 예. 이처럼 자금난을 겪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이 책임을 지고 급하게 물러났고요. 오늘 그룹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롯데 지주 출신의 박현철 사장이 롯데건설 신임 사장으로 급하게 내정이 됐습니다. 예, 건설 쪽 전문가가 아니라 지주 경영 개선 실장을 사장으로 내려보냈다는 거는 아무래도 사업보다는 이 사태 수습의 미션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하석주 사장 같은 경우도 5년째 사장을 해왔거든요. 4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올해 이렇게 된 겁니까? 롯데건설이 이처럼 그 자금난에 빠지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연말에 3조 원, 이 중에서 특히 1조 7천억 원 정도의 PF 만기가 11월에 도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채권 시장이 만약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됐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신용 경색이 급하게 퍼지다 보니까 일단 자금 확보부터 나섰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계열사들의 자금을 빌려서 급한 불을 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1월 그 롯데건설 PF 차환에 대해서 채권시장 관계자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일부 증권사들이 차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별다른 노이즈 없이 PF 차환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최근에는 좀 채권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이 채권 시장을 통해서 일부 차환에 성공했고 앞서 말씀드린 계열사를 통해 그 마련한 자금으로 자금 보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계열사한테 싸게 빌려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계열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자금 수혈을 통해서 어떻게 큰 위기를 확실히 좀 넘겼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롯데건설의 재무제표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상황을 보니까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난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 롯데건설의 유동 비율이 130%입니다. 유동 비율은 그 1년 내 갚아야 할 돈 대비 1년 내 움직일 수 있는 자산 비율인데요. 이 건설사들의 자금 동원력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통상 얘기를 들어보니 200%면 안전하고 150%는 넘어야 자금 순환에 무리가 없다라고 봐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예. 업계 선두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이 현재 그 같은 기준으로 186% 정도고요. 롯데건설의 그 주택 도급 공사 계약 잔액도 보시겠는데 9월 말 기준으로 8조
8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2019년 초에는 4조 8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죠. 당시 유동 비율이 보시다시피 212%였고요. 결국 주택 부분에 너무 사업을 많이 벌리다 보니까 유동 비율이 낮아지고 자금 순환에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롯데건설도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이 둔촌주공 분양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좀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만한 사업이 둔촌주공뿐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둔촌주공 분양이 이제 잘 되느냐 여부에 롯데건설의 운명이 달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뭐 운명까지는 조금 과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둔촌주공이 사업 규모가 크긴 하죠. 그 둔촌주공은 아시다시피 건설사들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 중단이 되면서 자금 압박이 더 커졌습니다.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최근에 결정이 됐는데 3.3 제곱미터당 평균 3,829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주 그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부터 이제 일반 분양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롯데건설은 이 둔촌주공에서 약 1조 원 정도의 공사비를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둔촌주공 분양이 잘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네. 분양 시장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얼어붙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게 되면 또다시 단기 그 자금 압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우려고요. 무엇보다 둔촌주공은 그 서울에서도 주목받는 대단지인데 만약 미분양이 난다면 완판이 안 된다면 이보다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는 주택 사업장 역시 연쇄적으로 어려워질 거다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자금 순환이 또 꼬일 수밖에 없고요. 이는 주택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국내 다른 건설사들 역시 마찬가지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올 한 해가 퇴직연금의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그 바람을 타고 온 씨앗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충실한 서비스 제공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0시를 기점으로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물류, 철도, 지하철 이렇게 국가 기관 산업 중심의 파업이 예고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일단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 역시나 안전운임제 관련입니다. 이게 당초 올해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3년 더 연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 화물연대가 정부와 여당안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입니다. 네. 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내용은 안전운임제를 지금의 일몰제가 아닌 영구제도화하고 안전운임제 대상 차종과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8일간 총파업을 벌였지만 국토교통부와 제도 개선 논의에 합의하며 총파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 국토부와 여당이 소극적으로 나서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총파업에 나서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벌써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총파업이. 6월이면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행 안전운임제가 어떻길래 상황이 이런 겁니까? 안전운임제는 일단 화물 차주가 화물 기사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나 과속 운행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운송 원가에 인건비나 유류비 같은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화물 운송기사들이 받는 최저임금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지난 2020년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화물차 운임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고 이 때문에 무리한 운송이 많아졌다고 판단해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예. 다만 안전운임제 도입이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3년 일몰제로 도입했고 또 적용 범위를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당초 제도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일몰 기간을 3년 더 연장해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 검증한다 이렇게 내용을 좀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면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실제 사고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업에 돌입을 하는 거겠죠? 네, 화물연대가 이제 발표한 그 데이터를 좀 보면요. 예. 화물연대는 이 제도가 이 도로 위협을 줄이고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화물연대가 연구 용역을 통해 받은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과적 경험, 그러니까 많이 차량이 쌓는 거죠. 예. 그 과적 경험은 제도 시행 전에 24.3%였는데 시행 2년 차에는 9.3%로 줄었고 또 휴식 없이 운전하는 연속 운행 시간도 이 4시간 중반에서 3시간 중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노동 위험 지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좀 다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과 시행 2년차 교통사고 현황을 비교해 보니 이 견인형 화물차, 그러니까 이 안전운임제 대상이 되는 차종이죠. 이 차종의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제도 시행 전 21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42.9%나 치솟았습니다. 예, 일단 안전운임제 제도의 취지가 교통사고율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는 건데 사실 이 제도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상으로는요. 맞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래서인지 지금 이렇게 실효성은 적은데 운임비는 높아지고 운임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제품 가격에 이게 전가되면서 물가 상승 효과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안전운임제 도입이 화물 기사들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그것은 뭐 사실이다. 이렇게 좀 모든 그 주체들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다만 운임비를 올린다고 해도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로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신음하는 국내 산업계에 운임비 증가라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안기는 결과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할 경우 국내외 주요 산업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6시간 뒤면은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됩니까? 화물연대는 포항의 철강, 강원도의 시멘트, 경남의 조선 기자재, 대전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단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좀 발표했는데요. 예.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 제품 출하가 지연되면서 큰 피해를 받고 또 지금은 침수 피해 복구 중이라서 그렇죠. 이 때문에 피해 예. 복구에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운송 차량이 운행을 멈출 경우 재료 공급 등의 차질이 생겨서 직접적인 타격, 공사가 중단되는 등 그런 직접적인 타격을 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유통업계는 당장의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파업 당시에 큰 피해를 입었던 주류 회사들은 운송사를 추가로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미리 출고하는 방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서 파업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그런 좀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화물연대만 파업에 나서는 게 아니라 더 문제는 이제 노동계 전반 이제 다음 달까지 줄줄이 또 파업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는 연말까지 연쇄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고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3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또 다음 달 2일에는 전국 철도 노조도 총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철도노조 등이 줄줄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산업계에 극심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불법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 이 총파업을 둘러싼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한때 청산을 6위까지 몰았던 우리 수협이 공주잠 기대에 생존을 시작한 지도 21년이 지났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어민과 수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수협의 의지가 더욱 단단해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화상 통화를 갖고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건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머스크 CEO가 한국의 노동 규제와 강성 노조 문제가 걱정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약 30분 동안 미국 테슬라와 스페이스 X사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전기차 생산 기지인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을 듣고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자동화 시스템과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의 강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라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투자 여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머스크는 인도네시아도 기가팩토리 건설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머스크는 한국의 노동 규제와 높은 수준의 인건비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놀랄 정도로 머스크가 한국에 대해 굉장한 우호감을 표시했다라면서도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의 노동 규제와 인건비에 대해 걱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 규제와 노동 시장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투자를 적극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 혁신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앞으로 국내 상장사들도 주주 명부를 확정하기 전에 배당금 규모를 먼저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촉진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주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배당 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들여온 것으로 상장사들이 12월 말에 주주 명부를 확정한 후 이듬해 이사회에서 배당 금액을 결의하고 4월경 지급해왔습니다. 기업이 배당금 규모를 발표한 후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대다수 국가와는 달리 주주 명부 폐쇄 후 실제 배당금을 받는데 무려 4개월 가까이 소요됩니다. 주주들은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 배당금에 대한 권리락을 먼저 감수해야 하고 주주 명부가 폐쇄되고 나면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여전히 주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 입장에서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꺼리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배당 성향을 굳이 높이려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내 증시의 배당 성향은 작년 말 기준 26.7%에 불과해 미국과 영국은 물론 비슷한 배당 제도를 가진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배당금이 얼마큼 나갈 거다라는 걸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그런 프로세스가 일반적이라서 법규나 관행을 어떻게 바꿔볼 거냐 이런 논의가 있을 거예요. 미리 배당금을 예측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도울 수 있고 나아가 국내 증시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선호도도 높아지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인프라 투자 회사의 분배금 같은 경우들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적어도 거래량이 그 분배금 결정돼서 분배 기준일이 나오기까지 평균 한 20%에서 한 60% 이상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얼만큼 올랐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적어도 유동성이 개선되고 배당 금액을 상향했을 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사례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배당 개편안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상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년도 배당부터 달라진 배당 제도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원자재 관련 종목을 매도하는 외국인에게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여서 관련주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PTP 종목을 매도할 경우 1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PTP는 원자재, 부동산, 인프라 분야 등의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200여 개 종목이 속해 있습니다. 이번 PTP 규제는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 관련 상품에 대한 외국인의 단기 투자를 막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가격 변동성을 일정 부분 완화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고 봐야겠죠. 지금 해외로부터의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해당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그동안 꾸준하게 확대되어 왔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이어져 왔거든요. 이러한 투기적인 거래 수요를 일정 부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매매 차익이 아닌 매도 대금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부과 결정에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미를 본 서학개미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이 투자한 100여 개 종목이 이번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3개월간 국내 투자자 거래 대금 16위에 오른 BOIL과 변동성 지수에 베팅하는 UVXY 등입니다. 한 개인 투자자는 세금이 수익의 10%도 아니고 매도액의 10%에 부과된다면 누가 투자를 하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올해 안에 매도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과 주식시장 변동성 축소로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손절과 세금 폭탄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국내 바이오 벤처 최초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바로 천연물 치매 치료제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메디포럼입니다. 나스닥 상장 이후 미국 임상 3상까지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메디포럼이 국내 바이오 벤처 최초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IGTA라는 미국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장 목표 시기는 내년 4월입니다. 스펙 상장이 완료되면 한 1,000억 이상의 그 여유 자금이 저희 회사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 품목에 대한 임상 시험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되며, 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GTA와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하려면 메디포럼의 시장 가치가 우리 돈 약 1,100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메디포럼 측은 지난달 실시한 신약 후보 물질 가치 평가에서 4,500억 원대를 인정받았다며 상장을 자신했습니다. 메디포럼이 개발 중인 핵심 신약 후보 물질은 구기자, 숙지황, 산수유 등 7가지 천연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치매 치료제 PM01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결과 도출을 목표로 서울 성모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27개 병원에서 임상 2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인데 대조군을 가짜약이 아닌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로 잡았습니다. 도네페질은 연간 10조 원가량 팔리는 대표적 치매 치료제지만 식욕 감퇴와 구토 등의 부작용이 따릅니다. 우리가 만드는 약이 도네페질보다 부족하면 뭐하러 개발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메디포럼 약을 복용한 사람의 80%가 효과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 임상이 종료된 건 아닌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디포럼은 나스닥 상장으로 대규모 자금을 수혈하면 PM012를 글로벌 치매 치료제로 키우기 위해 미국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내 30대 상장사의 금융 비용이 1년 새 2배 가까이 불어났다는 기사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주요 30대 상장사의 금융 비용은 45조 7천억 원으로 25조 9천억 원이던 1년 전보다 131% 늘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40에서 50%가량을 금융 비용에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의 금융 비용 증가는 치솟는 금리와 환율이 이자 비용과 환산 손실을 키운 결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금융 비용이 불어날수록 기업의 순이익과 현금 창출 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와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의 금융 비용이 컸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서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는데 특히 시세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공시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리면서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 거란 예상이 나온다는 기사입니다. 올해와 비교해 공시가 현실화율이 9억 원 미만은 1.3%포인트, 9억 원 이상은 5.9%포인트 각각 낮아진다고 합니다. 가령 15억 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10% 내려서 13억 5천만 원이 되면 원래대로는 내년 공시가는 10억 5천만 원이지만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9억 3천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2024년 이후 장기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